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도 덥습니다. 왜 이렇게 좁지? 자, 7월 3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쪽에 물어볼 테니까요.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고반장, 남북 장성급 회담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잖아요. 아직 끝났다는 소식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회담이 저녁 8시 40분쯤 끝났으니까 네. 거기에 비춰보면 오늘도 조금 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무장지대 긴장 완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이나 또 이 DMZ 유해 발굴 등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따 얘기해 줄 거죠? 예. 좋습니다. 신반장, 더위 얘기 하나만 하고 들어가죠. 네. 서울이 오늘 38도를 넘었죠? 네, 38.3도가 정확한 수치인데 네. 기상 관측사상 111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이라고 합니다. 사상 두 번째? 네, 제일 높은 기온은 1994년에 38.4도. 그럼 0.1도밖에 차이 안 나네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네. 내일 이 기록도 경신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및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한 미공개 문건들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모두 196건인데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서 국회의원 또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향, 성격, 친분 관계 등을 아주 상세히 분석해 놨고요. 그야말로 맞춤형 로비 전략을 짜놨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문건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변협 압박 방안 관련이라는 문건을 아까 제가 읽어보니까요. 화해적 노력을 잠정 중단하고 대한변협을 압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탄핵 국면에서 판결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그런 문건들도 많이 있던데 이따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해서는요, 오늘 새로운 논란이 하나 추가로 진행이 됐는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을 당겼죠. 그러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관련 문건을 즉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바로 기무사의 입장이 나왔죠. 결론부터 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는 없었다는 게 기무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조금 더 다른 논란도 있었는데 이따 신반장 발제 때 추가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 관련한 외교안보 속보도 오늘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참석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싱가포르로 떠났잖아요. 떠나기 전에 일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는 종전선언은 우리 외교의 과제이기 때문에 기회 닿는 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오늘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북미 중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 꼭 남북미 3자여야 한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말을 그냥 해석해 보자면은 4자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3자냐 4자냐 이런 형식적인 면보다는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고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짚어보고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남북미 중 간의 종전선언 논의 등 외교안보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속보를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 소식,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금 전에 공개됐죠. 재판거래 의혹 문건 내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속보로 전하면서요,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재추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이달 중순 한국을 찾아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이 종전선언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남북미 중 각국이 종전선언 참여를 두고 수면 아래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미 중이 벌이는 외교전, 그리고 ARF 소식 등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그룹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붉은 윤간 떼거리 레드벨벳, 원어원 아니면 북부장이 가장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다 아닙니다. 바로 화려한 글로벌 멤버를 자랑하는 누구 바로 남북미중입니다. 자, 지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하시는 분들 목소리 여기까지 들리는데 저는 그룹이라고만 했지 아이돌 그룹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글로벌 멤버도 맞고요. 자, 아무튼 남북미중 종전선언 성사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한창입니다. 남북미냐 남북미중이냐 중국의 참여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재치 중국 정치국 위원이 최근 한국을 찾아 정의용 실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종전선언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 측이 강하게 종전선언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무게를 뒀던 우리 정부의 입장도 최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이 논의에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용 실장과 양재치 위원이 회동을 가진 이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잇따라 미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은 풍시한유 한반도 특별대사를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남북미중 네 나라가 종전선언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김 위원장이 중국의 참여 없이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무산됐다는 건데요. 일단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여부가 뜨거운 감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북중이 밀착했고 또 중국이 움직였고 지난번 7월 초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북쪽이 중국과 함께 사자하자 하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거기서 대답을 못했어요.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던 남북 미중 이제 대놓고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이야기입니다. 남북 미중의 외교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종전선언 논의도 자연스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북미, 북중 그리고 한미 한중 외교장관 회담까지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양자 회담을 통해 남북 미중 간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ARF에서 북한은 매년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ARF는 매년 회의가 끝나면 최종 결과물인 의장 성명을 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생산적 활동 중단 촉구, 심각한 우려, 안보리 결의 준수 등 북한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단골 손님처럼 들어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포럼에서는 아예 일부 국가 장관들이 이용우 북한 외무성 옆에 앉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남북, 북중, 북미 간의 잇따른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의 몸값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에서 도대체 ARF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ARF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RF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의 약자로 탈냉전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에 맞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4년 출범한 회의체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인도 등 모두 27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들이 참여해서 이 지역의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단됐지만 ARF 한때는 외교장관들의 장기자랑으로 유명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만찬에서 각국 외교장관들이 각종 장기자랑 펼쳤는데요. 미국 부시 정부 시절 항상 진지한 모습이었던 콜린 파월 전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도 각각 막춤과 피아노 연주를 선보여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의 춤 실력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남북 장성급 회담 속보 등 다른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남북 미중 종전선언 논의 싱가포르 접촉서 합의될까? 네, 우리 고반장이 하루 만에 뭐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가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되게 안경도 쓰고 업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좀 견제하는 것 같은데요. 좀 견제가 잘하고 아니라, 있어요, 고반장. 네. 좋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움직임 관련해서는 오늘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요. 남북 장성급 회담이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점심시간도 건너뛰고 회의를 했다면서요? 네,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일단 전체 회의를 50분간 가진 뒤에 잠깐 휴식을 취하고 또 11시 55분부터는 수석 대표 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쉰 것 외에는 별도의 점심시간도 생략하고 회의를 이어간 건데요. 북한은 회의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GP 병력과 중화기 시범 철수, DMZ 내 유해 공동 발굴 문제 등을 놓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회담의 또 다른 관심사 바로 이 종전선언 언급 여부였습니다. 남북미중 최고위급의 이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실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될 만한 안건은 아니었지만 워낙 북한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회담에서도 북한이 종전선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측 수석 대표인 안익산 중장의 종전선언 깜짝 언급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흔들다가 잘 안 되니까 이번에 남측을 흔들어서 종전선언 문제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진위를 가리기 앞서서 북과 남의 정말 온 교류가 그만큼 우리 회담을 중시한다는 이런 걸 알게 됐고 네, 이런 만남이면 다음에는 만나지 말자고 했던 아까 그 안익산 북측 대표의 지난 발언이 또 생각이 나는데 아까 고반장, 지난번 남북 장성급 회담이 8시 넘어서 끝났다고 그랬죠? 예, 8시 네. 40분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도 이제 논의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회의가 일단은 늦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또 혹시 저희 회의 중에 공동선언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반장이 방심하지 말고 좀 속보를 챙겨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유해 송환 공식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련한 속보들도 많은데 근데 오늘 그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북한이 ICBM을 새로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요. 이 북한이 평양 근처에서 비밀리에 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제조하고 있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익명의 미 정보당국 관계자 말로 이 북한이 평양 외곽에 있는 한 대형 무기 공장에서 이 액체 연료를 쓰는 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위성 사진을 촬영해 관련 이 증거를 확보한 미 정보당국은 적어도 1기 이상의 ICBM을 북한이 제작 중인 것으로 보고 이 정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요. 해당 공장이 지난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시험 발사한 ICBM이 개발된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고 선언한 지 몇 주 만에 첨단 무기 개발 작업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합참이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한미 공조하에 북한이 주요 지역에서의 관련 동향들과 활동들에 대해 추적 감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워싱턴 포스트 또 이제 뉴욕 타임스하고 거의 뭐 전쟁이라고 벌일 만한 그런 지금 이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뭐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보도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좀 써놨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고반장 발제에서 양재츠 중국 위원회 방한 소식 또 우리 외교안보 인사들의 방미 소식을 다뤘는데 오늘 오후에 새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서훈 국정원장도 최근에 미국을 다녀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훈 원장이 지난주 박선원 전 상하이 총영사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미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방미 기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지나 헤스펠 CIA 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정책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인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원장 일행은 미국 측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강경화 장관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평양에서 있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교류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위해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실질적인 남북 교류 사업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를 다소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북한은 무엇이 북남 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재 북과 남, 남과 북 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 내막을 투시해보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 구태와 경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북남 관계를 대하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강산은 민족의 자랑이고 결의의 긍지로서 다른 그 누구보다 우리 결의가 마음껏 경치를 향유하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 자기 민족의 명산을 부감하는데 외세의 제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관광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고반장이 3차 정상회담 언급을 했는데 이제 평양 정상회담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정상회담이 먼저 있을 가능성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아시안게임 초청장을 남북 양 정상이 다 받았잖아요, 이 반장. 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푸안 마하라니 장관을 접견했다고 이 북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마하라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는 이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이 친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한 정상 공동 참석을 성사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 김 위원장에게 개막식 참석을 공식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7일에 레트노 마루스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만나서 이 아시안게임 참석을 요청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남북 장성급 회담이 지난번에 비춰서 저희가 이제 오후 8시 이후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했습니다만 하여간 뭐 관련한 속보가 지금 계속 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챙겨보고요. 지금은 이제 남북 그 대표단이 각자 이렇게 대표단끼리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남북 장성급 회담 개최, DMZ 긴장 완화 등 논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덥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폭염을 특별 재난 사태로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검 또 이제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이어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정부의 폭염 관련 대책 또 기무사 관련 수사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8.3도로 체온보다 높았습니다. 데프리카의 더위를 이긴 서울을 서집트, 서하라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일은 39도까지 오른다는 건데요. 대폭염의 해라고 불렸던 1994년 최고 기록도 뛰어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도 생겼습니다.
다리의 난간은 휘고 아스팔트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기찻길에 용접 호위가 벌어져서 열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폭염으로 응급실에 간 사람만 2,200여 명, 사망자 수도 벌써 30명 가까이입니다. 어찌 사람만 더울까요? 베란다에 둔 달걀에선 병아리가 나오고 숲속의 다람쥐들도 미처 나무에 오르지 못하고 축 처졌습니다. 한 동물원에선 들것에 실려가는 친구 호돌이를 진짜 호랑이가 측은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이번 폭염을 특별 재난급 사태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전력수급 대책과 함께 전기요금 특별 배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더위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집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수천 마리씩 쓰러지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여름 폐사한 가축 수가 무려 314만 8천여 마리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증했고요. 농작물의 경우엔 축구장 216개 크기와 맞먹는 면적의 햇빛 대임, 일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 입식비, 재해 대책 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가슴 철렁한 상황이 하나 더 추가될 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한 20대 여성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인 건데요. 2015년의 교훈 때문인지 해당 여성은 의심 증상이 나타난 직후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집 밖으로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1차 검사 결과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2차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마터면 살려야 한다의 악몽이 재현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방호복 입으시고 또 격리 병실에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메르스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그거보다도 아주 절실하게 우러나서 이렇게 나온 그 부호 같습니다. 살려야 한다. 뒤늦게 알려진 얘기지만 병원 곳곳에 도배된 저 살려야 한다는 종이들. 병원 관계자가 아니라 청와대 직원이 붙인 연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이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무사 문건 수사 속보도 짚어볼 텐데요. 군검 합동수사단이 계엄령 문건 작성 실무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그 윗선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실무진들이 말맞추기 진술을 한 건 아닌지 통신 내역도 대조 중입니다. 이 문건에 지시한 사람은 아까 이제 기 처장님 말씀은 한민구 장관이 검토하라. 그건 맞습니까? 예, 저도 그때 이제 조현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우리 기우진 그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을 불렀습니다. 군 특수단은 수사의 다른 한 축인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기무사의 세월호 TF 참여한 실무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선 첫 소환 조사인데요. 당시 세월호 TF엔 약 60명이 참여했는데 현재 기무사 2인자인 소강원 참모장을 포함한 대다수가 여전히 기무사에서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의 TF는 이번 주 상부에 보고할 개혁안에 기무사의 간판을 떼고 국방부 내의 본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폭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폭염은 특별재난,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입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소식 더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정회에 큰 경사가 있는 날인데요. 바로 JTBC 공식 야근 대마왕, 그리고 중국 무술 전문가, 그리고 말,
마시마로, 복탱이 이 등등 수많은 별명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 북부장의 생일, 복탄일입니다. 이 부장이 방탄소년단의 열혈 팬인 걸 알고 여기저기서 축하 노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노래 들으시면서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Fake Love. I'm so sick of this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I wanna be a 군. I 서울유 세상을 줬거든요. 나도 내가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게 됐습니다. 거울에다 짓거려봐. 너는 대체 누굽니까? 벨리쇼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할 수가 있었어요. 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반장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제 생일인 걸 알았어요. 역시 신 반장이 사회생활을 잘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침 출근길에 몰래 이렇게 귀뜸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최 반장 선물 없어요? 그럼? 선물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아, 됐어요. 아 정말 썰렁해요. 이거 농담이고요. 제가 금전적인 선물은 좀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아침에 무료 어플로 그 부장이 좋아하는 별자리 운세를 봐왔는데요. 부장이 사자자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운세가 그래서 어떻게? 네, 알려드리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당신 정신 차리시오. 네, 지금 이렇게. 지어낸 거죠? 아니, 진짜 오늘 진짜요? 운세고요. 네. 아 진짜요? 네, 떡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일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 생각하는 당신은 떡 먹을 때는 즐겁지만 지나친 욕심에 배탈이 날지도 모른답니다. 이게 오늘 부장의 운세입니다. 아, 정말 진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최 반장 생일이 언제예요? 두고 봐요. 저는 네. 정갈자리입니다. 정갈자리. 부장,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오늘은 부장의 생신이시지만 생신까지 뭐 네, 생일이라고 생일이지만 네. 저도 얼마 전 생일이었는데 이게 언제? 저도 이제 엊그제가 생일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보니까 상사가 부하한테 주는 선물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무사 수사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수사가 한민구 전 장관 등 이제 윗선을 향하고 있잖아요. 또 세월호 유족 사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미안해요, 고 반장. 네. 그 이제 기무사 개혁 TF 개혁안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8월 2일이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어제 저희가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시 국방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 이런 군인권센터 주장을 또 전해드렸잖아요. 그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에서 공방이 아주 뜨거웠죠, 이 반장. 네, 이 감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요. 이 자유한국당에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개헌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이 개헌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군 당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군 대전복 상황센터라는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제1야당 원내대표실에서 요청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 오늘 중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 뭐 의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자유한국당이 그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뿐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기무사가 개헌 관련 대응 문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관련해서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군의 입장이 나왔죠, 신 반장. 네, 기무사가요 이례적으로 아예 알림 자료를 내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내용 검토는 없었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무사의 입장을 전해드리면 오늘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04년 고건 총리 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다. 군은 군사 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의 지휘관 휴가 통제, 기무사는 위기관리 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는데요.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검토 내용은 일체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2016년 12월이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계엄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계엄령 문건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정리해 놓고요. 일단 자유한국당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김무사가 밝혔으니까요. 지금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목은 또 다른 논란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김무사가 과거 정부의 계엄령 관련한 검토 여부를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67페이지짜리 세부 문건을 작성한 시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2017년 3월로 알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했을 때로 일단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기무사의 이 알림 자료를 보면 2016년 12월에 과거 정부에서 계엄 검토가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 즉 계엄 검토 여부를 알아봤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는 겁니다. 알아봤다는 게 뭘까요, 진짜?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기무사 측에서는 그 당시에 탄핵 때 어떤 선례가 있었는지를 글쎄요. 알아봤다라는 뭐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016년 12월이면 한창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2016년 12월 9월이니까 본격적인 9일이니까 이 본격적인 탄핵 정국이 들어서기 전 이 촛불 집회 전국이었던 시점인데 이미 계엄이라는 단어가 기무사 내에서 등장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신반장이랑 저랑 얘기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문장을 토대로 해서 좀 추론을 해봤지만요. 전체적으로 이제 특별수사단에서 그 부분도 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시점을 촛불 전국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그 문장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이 논란은 또 뭐예요? 네, 김 원내대표가 같은 회의 발언에서 기무사의 대통령 국방장관 통화감청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겨냥했는데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분이다. 이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60만 군인이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대표해서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네, 이런 발언은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어졌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나 같은 사람도 군 생활을 35개월 했다면서 임 소장이 마치 군 개혁의 모든 걸 대변하는 것처럼 다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심적 군병력 거부라는 입장이었지만은 사실상 화면에 비춰진 그 하장만이 한 그 모습, 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기무사 개혁과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네, 임태훈 소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공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한 소리인지 믿기지 않는다면서 기무사 개헌 문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는데요. 동성애자와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무식의 소치다. 인식의 미천을 드러내면서까지 한국당이 내란범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또 김 원내대표가 자신의 화장 여부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은 TV 출연할 때 화장하지 않느냐, 앞으로 방송사들이 화장품값 아끼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의 표현 그대로 이제 개인의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더라도 기무사 개혁하고 개인의 성 정체성 문제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잖아요. 당연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슈를 좀 바꿔서요. 저희가 어제 다루지 못했으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 악화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구속 수감이 된 지 넉 달 만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대 병원을 찾아서 CT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고 입원을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그동안 재판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호소해 왔었는데 최근 수면 무호흡증 증세까지 있다며 외부 진료 요청서를 제출했고 구치소 꼭대기층 독방에 수감 중인데 수방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최근 폭염으로 인해 건강이 더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서울대병원 VRP실 그 특실병동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특실병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
요가 한 100만 원 선 안팎인데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은 국립대 구속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 전액을 감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재판 초기에 이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 출석해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러 가면 세상이 특별 대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통스럽기는 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건강이 악화가 됐다고 알려진 이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지금까지 총 24번의 공판 일정 중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8번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도 이 재판부가 건강 상태가 이 정도인 거를 이해를 못하냐,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네, 최 반장 울릉도 안 갔다 왔죠? 네, 갑자기 울릉도는 왜? 보물선. 보물선이요? 네. 네. 보물선 찾으러요. 사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죠. 제가 여기 갈까 네. 말까 고민 좀 했는데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양원보 반장이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경찰이 러시아 보물선으로 알려진 돈스코이어 투자 사기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일그룹 최용석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요. 최근 다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신일그룹은 실체가 불분명한 보물선 금괴를 담보로 신일 골드코인이라는 과상화폐를 만들어서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기무사 관련한 속보는 저희가 좀 이렇게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고 8월 2일이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모레죠, 그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이제 기무사 개혁 방안이 내일쯤이면 좀 부분적으로 많이 취재가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신 반장 제 40번째 생일 오늘 축하해줘서 고맙고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폭염은 특별 재난,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치열한 당권 경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심, 그러니까 친문재인 대통령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신경전이 한층 뜨거워진 상황이죠. 오늘 이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요즘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달아올라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 달,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얻고 당대표에 올라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바로 친문의 표심을 사로잡아야 하는 건데요. 당대표 후보 3인이 너나 할 것 없이 문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 오늘 아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친문은 바로 나야 라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셋 중에는 가장 친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세 분 중에는 가장 최근까지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사람 아닙니까? 네, 김진표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친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건데요. 또 가장 친문은 이해찬 의원이 아니냐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송 의원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신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선배였고 더 윗사람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제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청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해찬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친문은 의미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친노니 친문이 하는 그런 건 언론에서 하는 그냥 표현이지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게 별로 난 못 느끼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편가르기 하는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문이니 친노니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정말 쿨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지난 28일이었죠. 컷오프 통과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대통령님 참배하고 여사님께 막국수 얻어먹고 갑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믿음직한 경남도지사 이렇게 맺었습니다. 함께 막국수를 먹는 사진도 아래 첨부돼 있고요. 물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갔으니 경남지사와 만남을 갖는 게 자연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 한 개의 포스팅이 친노와 친문 양쪽 모두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른바 일타쌍피죠. 역시 칠선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 이 대표 친문으로 꼽히지만 역시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 의원은 연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선당 후사의 자세로 당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결정을 해야 할 문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 친문 직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과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격렬하게 맞붙었었죠. 결국 전 의원이 패배를 했고 이 지사가 당선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탈당을 강하게 요구하는 게 이 친문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표심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송영길 의원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이 사건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찬 후보의 핵심이었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지금 이재명 의원 부지사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빌미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딘가 친절하죠. 이해찬 의원과 이화영 전 의원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연결고리가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 정략적인 전당대회용 정치 쟁점화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이 의원의 측근이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은연중에 공개한 겁니다. 이 당대표 후보들이 이렇게 문심 잡기에 주력하는 이유 바로 전당대회 룰 때문입니다. 투표 결과가 반영되는 비율을 보시면요.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국민 여론조사가 10%, 그리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5%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권리당원인데요. 2년 전 전당대회에 비해서도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들 상당수가 친문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친문의 표심이 가는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아올라야 하는 민주당과는 다르게 안심을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인데요. 9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전 의원이 심중에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 일선에서는 물러섰지만 여전히 안심이 승부를 가를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안 전 의원의 측근들이 최근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이 손학규 상임고문의 출마를 언급했다는 점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참석한 인사들에 따르면 당대표로 누가 적합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손학규 상임고문의 출마 여부도 비중 있게 논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안심이 손학규 상임고문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당시 명확한 결론이 없이 자리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논란은 불붙었습니다.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장성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정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직 팔 것이라고는 안심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푸주간이나 정육점이다. 이 안 전 의원의 심중인 안심을 소고기의 안심에 빗댄 겁니다. 안 전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온 이수봉 전 인천시당 위원장 역시 오늘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바른미래당은 안심이나 유심 정치가 아니라 평당원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를 해야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지방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겠다면서 당을 떠났지만 안심은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한동안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이제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문심 또 안심을 잡는 게 당권 경쟁에 유리하다, 결정적이다. 문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치부에는 이제 복심이니까요. 전에 제가 한번 밝힌 바 있죠. 1순위는 신반장, 2순위는 양반장, 3순위는 고반장, 4순위는 최반장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이제 한국당 소식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요. 최반장. 네, 이전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그래도 이선화 반장보다는 제가 위죠. 네. 이 반장이 좀 위에요. 네, 상처받았습니다. 네.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제 봉하마을 찾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비대위 첫 행보였던 만큼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욕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까지 예방하면서 당내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게 당 정체성에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당의 가치 TF 위원장 자리를 친박계 유민봉 의원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유민봉 의원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반장? 네, 유 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맡아서 2015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국회에는 재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친박 의원에게 당의 새 가치를 세우는 작업을 맡겨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 가치 TF 위원장이라는 게 김병준 비대위 체제의 혁신 작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당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뒤에 아직 수락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박근혜 청와대 출신 의원에게 당의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작업을 맡긴다. 일단은 당내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사안이면 분명하고요. 대신 이제 친박계의 아주 노골적인 그런 반발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단히 실험적인 행보로 일단 평가는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색 행보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죠. 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옥탑방 한 달 살이를 현재 진행 중인 건데 지난주 다정회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실을 옮기겠다면서 삼양동 2층 옥탑방으로 갔는데 벌써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더위에 수고한다고 선풍기를 보내셨다면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박 시장의 옥탑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몇 대 있다고 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부분적으로 논란도 있었죠, 이 반장. 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선풍기 사진을 보고 완전 신파 코미디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그냥 에어컨을 켜고 맑은 정신에 일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진정 서민 체험을 하고 싶다면 임기 4년 내내 옥탑방에서 살기를 권한다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이 박원순 시장 어젯밤 정치를 우롱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 의원에게 소개하고 싶은 댓글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쇼라도 했으면 국민들이 응원했을 거다. 이벤트도 매일 하면 생활이다. 이런 내용의 댓글을 옮겨 적었습니다. 이벤트도 매일 하면 생활이다. 뭐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일각에서는 또 보여주기 쇼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박원순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톡 쏘는 정치에서 강정 아나운서가 갔다 한번 왔잖아요. 직접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미돈실을 방불케 할 만큼 시민들의 박 시장의 옥탑방으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충을 털어놓기 위해 새벽 5시부터 기다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민들이 찾아오면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집 평상에 들여서 10분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보내기 때문에 찾아간 시민들은 직접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한 중학생들이 밤에 무턱대고 찾아왔는데 그래요? 학원 안 수박을 학원은 학생들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박원순 시장이 수박을 내놓으면서 도전 정신을 잃지 말라라는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회 소식 하나 좀 짚고 이제 국회 발제를 끝낼까 하는데 여야 3당이 오늘 민생경제법안 TF회의를 열었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미 지난 27일에 한 차례 상견례를 한 적이 있는데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기조에는 찬성하지만 그 폭을 더 넓히고 속도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다음 달 7일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네, 민생경제법안 TF회의가 8월 국회의 성패를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모임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야 모두 민생경제 규제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부적인 단계로 들어가면은 역시 각 당별로 이견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다음 달 7일이라고 그랬죠? 네. 3차 회의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당대회 화두된 문심과 안심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던 문건들을 오늘 오후 모두 공개했습니다. 행정처는 다시는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면서 공개 배경을 밝혔는데요.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청와대와 국회, 변호사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는 추가로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속보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리에서 결탄코 재판에 관여한 바 없다.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보고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 혼자의 머리로 다 어떻게 다 기억하고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사법부의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아리라. 그거는 말이 옳은 말은 아니죠. 근데 자, 그러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지식이 모자라는 게 무지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무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여긴 겁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던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추가로 오늘 공개됐습니다. 문건을 보면 보고받은 기억이 날까요? 우선 지난달 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건 중 98건만 공개하면서 나머지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이어서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개 제외 문서 파일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파일별로 문서의 개괄적 취지를 밝혀서 그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처는 비공개 문건 내용의 취지를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비공개 문건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은 더 짙어졌죠. 대한변협이나 민변 등과 관련한 문건들이 그러했습니다. 특수사무부 검사실에서 본 문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부문 도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글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2심 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문건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문건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고 또 법원 안팎에서는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죠. 자, 행정처는 이렇게 비판 여론이 커지자 마치 등 떠밀리듯 중복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196개 원문을 모두 오늘 공개했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이 알려지긴 했지만 오늘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자, 먼저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의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한 뒤에 대응 전략 그리고 접촉 루트도 만들었습니다. 또 지역구 현황과 대화 소재도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특히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들을 대법원장 공간으로 초청을 해 만찬을 가지는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된 또 다른 문건에서는요, 언론에 대한 전략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듯이 행정처가 대신 작성한 신문 기고문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사를 통해 상고법원 홍보 전략을 세우고 또 기획 기사를 내보내게 하는 등 상고법원 도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행정처가 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했지만 사실상 이는 면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요, 대법원이 조사했던 410건과는 별개의 문건에서 또 다른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판사들의 해외 공간 파견을 추진하는 협상 도구로 인식한 문건도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 이 같은 문건들은 대법원 자체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의 비협조로 사법정책실,
윤리감사관실 등 컴퓨터는 검찰이 지금 접근조차 못한 만큼 논란이 될 문건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건을 발견하고도 410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고의적인 누락이라는 비판에 휩싸입니다. 또 그게 아니라 해당 문건 자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대법원 조사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오늘 공개된 문건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과 함께 검찰의 강제 수사 명분은 더 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번번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에 대한 비판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했던 발언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가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 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자, 꿈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꿈이자 수건 사업은 상고법원 도입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꿈을 짓밟은 건 아닌지 국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노골적 재판거래 의혹, 국회 언론의 전방위 로비 정황입니다. 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오늘 오후 한 3시쯤이죠, 최 반장? 한 3시쯤에 네, 3시에 공개를 했고요. 저도 아까 최 반장하고 나눠가지고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196개의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양승태 대법부가 어떻게 적나라한 로비를 했는지 그 정황이 아주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법원행정처는 중복된 문건을 제외하고 오늘 196개를 공개하는 등 이 사실상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던 410개의 문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다시는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과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에서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 반장이랑 저랑 웬만큼은 다 봤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내일 다시 한번 추가로 또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문건 중에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사법부가 하야 정국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운 문건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와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등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 대통령의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냄이라고 분석하면서 당분간 하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법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선 판사들이 내놓을 판결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는 대북 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경제, 노동 문제는 보수적 스탠스 유지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 고 반장이 얘기한 게 이제 판결 가이드라인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네. 자, 그리고요, 그 검찰 수사 과정 또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일부 공개되긴 했었는데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요, 특히 이제 국회 법사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요, 정말 세밀하게 또 접촉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이라는 문건인데요. 법사위원별 대응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 유보, 반대 이렇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서 의원별로 맞춤별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법원 내 관계자들을 통한 접촉 루트도 세웠는데 김진태 의원의 경우엔 법원 내 친인척과 연수원 동기들을 통해서 또 김도 의원의 경우엔 대학 동기와 법원 부장판사를 거론했습니다. 중진으로 분류된 당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박병대 전 행정처장을 언급했고 전해철 의원은 동기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처장과의 만찬 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 공청회 후 의원별 대응 전략이라는 문건엔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경우 유보 반대 의견에 동요되지 않게 단속을 잘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분 관계 등을 통한 로비 전략 등에 대해서도 서술해 놨는데
그 개별 국회의원의 민원을 매개로 해서요. 상고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재판장. 네, 이 부분이 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될 것 보이는데요. 같아요. 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문건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세세한 대응 전략을 담고 있는데 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활용할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확인이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시 행정처는 여야 설득 거점 의원을 각각 나열했는데요.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이라면서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 설득 추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역구 현안을 미끼로 그 상고법원 입법에 대한 로비를 펼치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유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 동구 을인데 K2 군사공항 이전, 공기업 유치 등 혁신도시 발전 사업이 지난 총선 공약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법원 종합청사 이전에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접촉하기 위한 루트로는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반장, 저는요 오늘 공개된 문건,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한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대목인 건 분명하고요. 제가 읽어본 문건 중에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던 게요, 국민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문건이 있더라고요. 이 반장도 아까 봤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 해당 문건은 일단 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이 청와대 측의 동향 파악을 위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을 한 자리 이후에 작성이 됐습니다. 이 행정처는 문건에서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 이렇게 적었고요. 이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공개된 문건은 지난번에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문건이지만 지금 이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다른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은 또 다른 문건이잖아요. 지금 410건 외에. 근데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나 이 법원 행정처 내 사법정책실 그리고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이 연급 후 기각되고 또 향후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에 셀프 재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 특별재판부도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 발제자로 나선 여명국 변호사는 기존 사법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배정된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 심사를 하고 또 이 기존에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회에 참여한 현직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는요, 법원 스스로 저지른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 구성원인 판사가 재판하는 건 셀프 재판으로서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와 나중에 기소 후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외부인이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판사들 중에 맡게 하는 그런 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이 된 재판의 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민사 재심 사유가 굉장히 좁은데 이것을 좀 넓히는 두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심사는 기존의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따로 지정한 특별 영장 전담 법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소 후에는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판사 3명을 뽑아서 새롭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대한변협 추천 3명,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추천 3명, 일반 시민 3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가 2배수를 올리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이렇게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1심과 2심을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자는 게 이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웬만큼 논란이 될 문건들은 다룬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저희가 얘기 못한 대목이 있으면은 최 반장이 내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다뤄주기 바라고요. 아마 내일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뜨거울 겁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문건 모두 공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자, 오늘은 먹방 도전으로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다양한 빵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단팥빵, 크루아상, 뭐 크림빵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루아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걸 다 하고 있죠? 네. 이영자 씨의 화법을 빌리자면 저 대관령 목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소에서 갓 짠 우유의 맛, 게다가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보들보들하고 이게 빵의 결이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요즘 먹방은 그야말로 대세 콘텐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방 1인 방송으로 스타 반열에 오른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벤츠로 활동하고 있는 정만수 씨는 JTBC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머, 저 한 숟가락 다 먹어. 어머, 또 올려놨어. 어머. 와, 햄버거 나왔네. 맛있다. 야, 저 햄버거 3개 다 먹었어. 나도 다 먹었어. 배불렀던 적이 있으세요? 아, 근데 전 배부른 느낌 싫어해요. 배부른 느낌 싫어해요. 막 먹다가 어느 정도 배가 부를 것 같으면 안 먹어요. 딱 기분 좋게 딱 배부른 느낌?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이 먹방을 규제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책엔 음주 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 조장 미디어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먹방을 규제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먹방 규제한다고 비만율이 낮아지겠냐?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먹방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찬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먹방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먹방 규제를 법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폭식 조장 방송으로 인해 국민 개인 건강을 해치고 비만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로움을 알려서 방송사 및 인터넷 방송업체가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먹방 규제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은 먹방 규제가 국가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그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봐서는 국가주의적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먹방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이런 데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이 그게 국가주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출마한 남인순 의원은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나선 걸 국가주의라고 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하에서도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비만 관리 다 해왔던 부분인데 이거를 국가가 규제한다고 해서 이걸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국가가 국민 권리,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를 이거를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으로 먹방을 규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만 예방에 힘쓰겠다고 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이번엔 까사미아 라돈 검출 한 달 안에 모두 수거입니다. 대진 침대의 매트리스에 이어서 이번엔
까사미아의 침구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매트와 베개로 2011년 홈쇼핑을 통해서 12,000세트 이상 팔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측은 한 달 안에 모든 제품을 수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침구 업체의 베개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정부가 벌였던 실태 조사에 뭔가 허점은 있었던 게 아닌지 소비자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남북 장석구배 안경 썼네? 다시? 남북 장석구배단 속보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본인 안경 맞아요? 제 겁니다. 아, 그래요?